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피청구인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이 나와서 단수 단전 관련해서 대통령 지시는 없는데 뭐 멀리서 쪽지를 봤다, 그거 보고 단전 단수 뭐 얘기를 한 것이다 라는 진술을 했고요.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에 윤석열이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 랑에 뭐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 않지만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과연 누구 진술이 더 신빙성 있고 누구 말을 재판관들은 또 국민들은 믿을까요? 네, 그것은 아마 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우리 뉴스토마토의 자랑 전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건 좀 충격적인데 계엄군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당했다, 이런 궤변을 했어요. 시민들 탓을 하네요, 윤석열이 드디어. 네, 이제 야당을 뛰어넘어서 네. 시민 탓까지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윤석열 씨는 어제도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며 위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군인이 국민을 공격하거나 억압한 사실도 없다면서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자발적으로 국회에 모여서 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은 시민들을 오히려 폭행 가해자로 둔갑시킨 겁니다. 윤석열 씨 측 대리인도 특전사 16명이 부상을 입었다면서 이 주장을 거들기도 했는데요. 또 윤석열 씨는 민주당의 탄핵과 일방적인 예산 처리가 계엄의 이유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또다시 야당 탓을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씨는 어제 11월 기자회견에서처럼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이라면서 대통령에게 박수도 한번 안 쳐준다는 말도 또 하면서 계엄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뭔가 좀 제대로 좀 짜고 나오든지. 시민이 무슨 폭행을 했습니까? 거기다가 박수 안 쳐줬다고 계엄을 했다고요? 계엄 요건이 나와 있잖아요. 전시 비상 상황인데, 준하는 상황인데 박수 안 친 게 그 비상 상황이 됐나요? 어디서 말도 안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는지 참 답답한 상황인데, 자, 어제 탄핵 심판에서 눈에 띄었던 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됐습니다. 그 후 해제 직접 할 때까지는 3시간 정도 걸렸는데 윤석열이 그 당시 뭐 했는지 자꾸 물어보니까 무슨 국회법을 자꾸 찾아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2월 4일 새벽 1시 3분쯤 이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씨는 3시간 23분이 지난 오전 4시 26분쯤에야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국회의 해제 요구 가결에도 왜 곧바로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자 윤석열 씨는 국회법을 찾아봤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합참 지휘 통제실 결심 지원실에서 머물렀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오전 1시 31분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정진석 비서실장과 합참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씨는 참모진과 대통령실로 복귀한 오전 1시 55분 이후에도 곧바로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씨가 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있을 동안 계엄군은 여전히 선관위와 국회의장 공관 등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했습니다. 이로써 윤 씨가 이 국회법을 보고 법적 절차를 좀 따져봐서 계엄 해제 요구를 거부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또 그 계엄 해제를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의심이 들죠. 그 상황에서 계엄법도 아니고 국회법을 찾아본다. 이게 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지, 또 국회법을 찾아본다는 거 그냥 포털 보면 다 나와요. 국회법 뭐 어렵습니까? 찾아보면 되는데 국회법을 찾아본다. 뭔가 논의를 했다고 보이는 거죠. 국회법에 혹시나 본인의 거부권이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없어. 없는데 법안의 거부권을 계속 해보니까 이런 것도 혹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아마 추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그런 부분까지는 진술에 답변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고, 합참에 머물러서 혹시나 새롭게 계엄 해제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새롭게 계엄할 수 있는 것까지 보지 않았을까. 네. 근데 실무자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다 자꾸 속인다고 해가지고 감출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계속 엉뚱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출석했던 증인들의 핵심 증언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뭐 제가 오프닝 말씀 좀 했지만 가장 주목됐던 게 단전 단수 이거 관련해서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냐 이 부분인데, 쪽지를 멀리서 보긴 했는데 지시는 없었다. 이야, 이 뭔 소리입니까? 네, 국회에서는 입을 꾹 닫고 있었던 이상민 전 장관은 어제 헌재심판정에서는 증인 선서는 물론 진술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 장관은 언론사의 이 단전 단수 관련 문건을 봤다라는 사실은 처음으로 인정하긴 했는데요. 다만 그 경위에 대해서는 이 계엄 선포를 만료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집무실에 잠깐 머무를 때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봤고, 그중에 이 소방청, 단전 단수 이 같은 단어가 적혀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멀리서 봤다고 진술을 하긴 했지만 이 전 장관은 이 문건에 적혀있던 단전 단수의 대상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윤석열 씨가 이 문건을 주거나 보여주면서 지시한 적은 없다고 했고, 이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해당 주장은 본인은 물론 이 윤석열 씨의 책임을 좀 덜어내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소방청장과의 통화는 안전을 당부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윤석열 씨의 공소장에 이상민 전 장관에게 언론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라고 적시를 했고, 앞서 소방청장도 국회에서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를 들었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른 증거에 따르면 윤석열이 이상민 장관한테 단전 단수를 지시했고, 또 이상민 장관은 소방청장한테 지시를 한 게 이렇게 딱딱딱 떼는 게 정상적인 답변으로 보이는데, 쪽지를 저 멀리서 봤는데 단전 단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믿습니까? 본인도 판사 출신이에요. 본인 재판할 때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 보면 아, 그렇다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조인들이 더 문제 같아요. 검사 출신, 판사 출신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궤변을 계속 늘어놓고, 그러니까 피해 나가려고는 하는 건 아는데 뭐 사람들은 무슨 바보라 합니까? 답답합니다. 뭘 멀리서 쪽지를 봐요. 했으면 했다고 하고 좀 깔끔하게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은데, 자, 또 지금 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요건, 이게 이 국무회의를 해야지만 이 계엄 절차를 아주 할 수 있는데 이게 됐냐 안 됐냐, 이게 큰 쟁점 중에 하나였어요, 제 재판에서. 자, 이상민 전 장관은 국무회의였다고 자기는 주장을 해요. 근데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이었나 김영도 재판관이었나요? 조목조목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계속 질문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절차적 위반성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씨 측은 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밤 10시 17분부터 5분간 열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이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검찰이나 경찰 조사에 진술을 했었는데요. 국무위원들의 이런 진술들을 김영도 재판관은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상민 전 장관에게 당시 국무회의라고
생각했던 거냐라고 물었고 이 전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보면 이 내란 사태의 핵심이라고 지목된 이 충암파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만이 해당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춘 국무회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찬성이나 반대를 명확히 밝힌 국무위원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은 반대했다, 또 막아야 된다고 얘기했다, 심지어는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라는 진술이 있었는데 이 진술은 이 전 장관과 전혀 다른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오히려 어제 재판정에서 국무회의 간사 역할을 하는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또 개회 선언도 없었고 안건도 제대로 배포되지 않았으며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도 없었다는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는데요. 윤 씨는 이 부서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후 결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국방부가 결재를 올리지 않아서 서명을 못했던 거고 국무회의록 작성 책임도 행안부에 있다면서 다른 부처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사실 내용도 다 문제고 사실은 뭐 포고령도 문제고 다 문제지만 그거 다 맞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나 심의나 국무위원 부서가 없으면 또 헌법 위반입니다. 네. 그거 맞다고 하려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국무위원들은 회의가 제대로 열렸는지도 모르겠고 또 행안부가 국무회의 하려면 주무부처가 되는데 본인이 지금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판사 출신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습니까? 라고 믿겠습니까? 글쎄요. 윤석열을 보호해 주기로 하는 뭐 충암파니까 그거를 뭐 옆에 또 앉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결국 이러면 본인도 아주 주동자가 되고 공범이 되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좀 법적인 내란죄 관련해서 핵심 세력 아닙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말 돌리고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란죄 본인만 지금 구속 안 되고 있죠. 나머지 대부분 다 구속됐는데 그 부분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씨 측의 부정선거 주장 관련한 증인들이 어제 참석을 했었는데요. 근데 뭐 별로 윤석열한테는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느냐라는 질문에 보고받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거 무효소송 126건이 법원에서 각 하나 기각됐다고 증언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씨 측에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씨 측은 선관위 보안 점검을 주도했던 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불렀는데요. 백 전 차장은 부정선거와 연결되는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다라면서 시스템 점검만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같이 보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달리 얘기해버렸네요. 네, 즉 선관 시스템에서 보안의 취약성이 발견된 건 맞지만 부정선거의 직접 증거로는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한 건데요. 윤석열 씨 측은 본인의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할 인물로 이 백 전 차장을 불렀던 거지만 결국 오히려 설득력을 좀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백 전 차장은 윤석열 씨 측 증인입니다. 근데 와가지고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해버렸어요. 뭐하러 불렀어요? 그런 생각이 도움이 드네요. 될 거라고 생각했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글쎄요. 계속 지금 윤석열도 그렇고 국민의힘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글쎄요.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라면 이걸 지역구 선거를 해봤으면 이걸 믿을 리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완전 다른 입장을 보였네요. 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21년 7월경 대선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의 지시로 부정선거 의혹을 검토하는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직전 선거였던 2020년 총선 후에 이 부정선거론이 불거지자 음모론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었는데요. 보고서에는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부정선거 의혹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고서 안에는 부정선거는 없다라는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없다고요? 네. 이준석 의원은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이 의원은 당시 당내에서 부정선거는 없다라는 확고한 결론을 가지고 사전투표에 임해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의힘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
독려하기도 맞아요. 했었습니다.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2022년 7월 근거가 없다라고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인데요. 윤석열 씨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또다시 과거의 자신들과 싸우는 형국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직접 결론을 내렸으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꺼내드는지는 의아한 부분입니다. 네, 이유는 뭐 하나죠. 계속적으로 윤석열의 어떤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것 같고 결국은 내란 동조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정선거 주장은 아니라면서 하면서 부실선거를 맞지 않냐 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 일부와 이 윤석열 네. 씨는 부정선거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 부정선거 가능성에 조금 선을 그어왔었는데요. 대신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건 맞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채용 부정을 거론하면서 선관위 자체의 신뢰성을 의문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아예 사전투표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자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전투표를 없애는 논리도 본투표까지 생기는 이 정보 격차를 문제 삼은 것으로 부정선거와는 다르다라는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 사전투표 폐지로는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이렇게 당 안에서 부정선거 의혹과는 별개라면서도 선거제도와 관리 문제를 잇따라 언급하면서 선관위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론에 휩쓸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이 당 지도부가 부정선거 의혹 여론에 오히려 불을 지피고 편승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권영세 지금 비대위원장도 용산에서 어렵게 당선이 됐어요. 네. 본인 지역구에서 참관인 보내가지고 어떤 표가 어떻게 됐고 다 확인합니다. 그걸 확인을 다 해요. 떨어졌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부정선거 얘기를 본인이 해봤잖아요. 비례대표야 뭐 해보지 못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 됐으니까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지역구 투표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게 무슨 부정선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앉아가지고 부실선거라니요. 그러면 다 부실이면 부실정당이면 정당 없애야 됩니까? 다 뭔가 문제점들이 다 있겠지요. 부정선거, 부실선거 완전 다른 거죠. 그걸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이게 국민들을 계속 호도시키고 나쁜 여론을 자꾸 형성하는 게 아닌가. 공당으로서 저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주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수 있는 남자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수요일 남자, 수요일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자, 이번 한 주 예. 어떤 이슈가 우리 교수님을 가장 화나게 했을까요? 아니 어제 아까 뭐 얘기 나누시던데 네, 정 기자하고 네. 이상민. 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잘 안 보입니다. 네. 노안. 네. 노안이잖아요. 저 노안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 테이블에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보였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판사했잖아요. 그렇죠. 본인 판사하면 형사재판 됐을 거고 민사재판 됐을 거고 증인들이 나와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속을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이 저를 말하면서 야 이거 믿겠지. 야 이건 뭐 아니 나 천리 아닌데 뭐 이래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자기한테 준 게 아니고 준 적 없다. 지시한 적 없다. 그러면서 저 원탁 테이블에 있는 게 보였다는 거야. 단전 단수. 언론사 이름도 다 기억해. 네. 이게 말이 된 아니 아무리 큰 기술 무슨 이렇게 해놔도요. 안 보여요. 가까이 봐야지.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이죠. 근데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난 이해를 못 왜 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고
그렇다고 본인이 검찰에서 했던 증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검찰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주면서 얘기했다고 저는 거기에 써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검찰 조서를 부인할 수는 없고 그러니 이제 좀 둘러서 얘기하는 게 지시는 없었지만 책상에 있는 걸 봤다. 그럼 책상에 있는 걸 왜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 주지도 않을 거면서 누구한테 주려고 그런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지금 김동준님이 이상민 시력이 5.0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잘 보이니까 잘 보이니까 600만 불의 사나이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믿을 거라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믿죠. 아니 판사 했잖아요. 판사 저도 판사 잠깐 했지만 그렇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신물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짓말하잖아요. 거기 와가지고 행안부 장관 했던 사람이 네. 입만 띄면 거짓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 눈이 좋군요.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뭐하러 저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했던 증언과 여기서 진술과 여기서 했던 증언이 다르잖아요. 현재에 네. 나와서 윤석열한테 90도는 아니었지만 고개 숙여 인사했잖아요. 봤죠? 네. 1년 후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암파만 이상한 소리를 해요. 지금 보면 3년 후배 안 가. 3년인가요? 조금 더 후배일 겁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후배 충암파. 후배입니다.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이 세 사람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있어요. 봤을 때는 어제 진술을 보면서 우두머리급인 거예요. 왜 저 놔둬요 밖에? 모르지. 나머지 다 구속됐는데. 그러니까 왜 안 구속? 입만 띄면 거짓말하고 있는데 왜 놔둡니까? 모르겠어요. 글쎄요. 단전 단수 지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니 그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단전하면 언론사가 만약 MBC 단전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방송을 못해. 못하는 거죠. 언론 자유 침해예요. 언론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행. 이건 반헌법적 행위예요.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회도 단전도 있고 단전이 이렇게 뭐 쉽게 그렇게 되지 틀어서 않아요. 내리면 다 끝나요. 아니, 그렇게 안 되지. 궁금해요. 그런 거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지. 소방청이 그거 하는 업무도 아니에요. 무슨 소방청이 단전을 합니까? 단수를 하고 물을 공급하는 게 소방청이에요? 우리 불 끌어다니지? 일반 아파트 단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국회 가가지고 단전하는 거 또 어디 방송국 MBC 뉴스토마토도 마찬가지고 와서 어디 가서 하냐고. MBC 어디 하면 그게 있어요. 그거 모르지 어디 있는지 나도. 근데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도란스라 했잖아요. 그렇지. 도란스 내리면 되는 두꺼비집 그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제가 한심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지시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시를 하려면 한전이나 상수도 사업부 이런 데다 해야 돼요. 네. 소방청이 무슨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불 끌어다니지. 어쨌든 간에 단전 단수를 하려고 했던 거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지. 폐쇄하려고 언론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위헌, 중대한 위헌입니다. 네, 맞아요. 중대한 위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어제 탄핵 심판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자, 탄핵 심판 변론길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 네. 오늘은 뭐 또 언론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요. KBS는 윤석열을 또 입장을 옹호한다. 이런 보도만 좀 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네. 뉴스9이라고 9시에 뉴스를 하잖아요. KBS 네. 같은 경우에. 지난 6일 날 저는 안 봅니다, 요새는. 저도 안 봅니다, 네, 물론. 안 봐요. 근데 뭐 이제 혼자 6시 다른 언론사들은 앞으로 당겨서 하잖아요. 네. 8시 하기도 하고 7시 40분에 하기도 일찍 하고. 당겨서 하죠. 그렇죠. 근데 윤석열 증인으로 나온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네. 지난번에 계엄 나고 나서는 바로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네.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했어요. 갑자기 이름을 이 얘기를 바꿨잖아요. 탄핵 심판에 나와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까지만 보도를 해. 뭐 여기까지 보도한 건 좋아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보도할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발언이 또 있어요. 그 발언이 뭐냐면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다른 부대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라고 검찰이 진술을 했어요. 예. 그걸 물어본 거야, 재판관이. 그랬더니 그건 맞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다른 부대원을 들었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럼 두 개를 다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앞에 것만 보도하고 뒤에 보도 안 하는 거예요. 왠지 이 사람 진술이 바뀐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어쨌든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개 다 같이 들어간 게 맞죠. 그러면 보도를 하려면 처음엔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재판관의 질문에 다른 부대원부터 들었다라고 인정했다라고 보도를 해야지. 네. 그건 뺐잖아요. 이거
의도적인 보도입니까? 의도적 보도지. 윤석열을 시키기 위해서? 당연하죠. KBS는 윤석열 KBS입니까? 그건 아닌데 윤석열을 지키기를 하고 있는 거지. 윤석열이 KBS는 국민의 방송인데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모르지 않죠. 당연히 이건 균형 잡히지 않은 보도예요. 공정하지 않은 보도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양쪽 의견이 있으면 같이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뺀 거지. 심각한데 더 심각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 뒷받침한 그 검찰 조사 내용, 요거 단독 보도가 될 예정이었는데 방송 직전에 KBS가 이걸 뺐습니다. 예. 뺐습니다. 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KBS 노조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노조는 안에 있는 내용을 알잖아요. 우리는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 없지만 밖에 네. 있는 사람이니까. 노조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까 말씀하신 홍장원 차장의 체포 메모를 뒷받침하는 검찰 조사 내용을 보도하려고 했는데 네. 해당 리포트가 방송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빠졌대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내용에. 네. 또 하나 문제는 아예 원고 데스킹조차 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데스킹이라고 하는 건 위에 부장이나 아니면 편집국장, 방송으로 얘기하면 보도국장 정도 되겠네요. 보도국장. 이 사람들이 데스킹을 하게 돼 있거든요. 데스킹을 패스해야 방송에 나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아예 데스킹을 안 한 거야. 그럼 빼버린 거잖아요. 누가 뺐겠어요, 그럼? 원래 명단에 있었는데 기자들이 올린 명단에 있었는데 이 명단에서 빠졌다고 하는 건 데스킹 차원에서 빼버린 거잖아요. 아예 데스킹을 안 했다는 말은. 그러니까요. 그건 결국 위에 있는 윗선 보도국장이든 보도본부장이든 누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기사를 보도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빼버린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것. 네. 또 하나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비아폰을 이용해서 이진동 대검 차장과 통화했다. 이런 진술이 내랑 관련 주요 내용을 쏟아졌지만 이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이나 아니면 탄핵 심판에 윤석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빼버린 거예요. 야, KBS가 자꾸 공영방송이고 국민의 방송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데 좀 전에 그 메모지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 메모지를 뉴스마터가 메모지를 보여주세요. 이 메모지 보면 김민우 보이죠? 예, 김민우의 동그라미 치죠. 예. 저걸 보면 저는 딱 느꼈어요. 김민웅입니다. 김민우가 아니고. 그렇죠. 김민웅 목사죠. 김민웅 네, 목사. 맞아요. 김민석 의원 형이기도 형, 하고. 그 전화 받은 게 확실한 거예요. 김민웅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마 홍장원 차장도 모를 것 같고요. 김민우는 가수잖아요. 그렇죠. 가수죠. 김민우 이병 열차 안에서. 예? 웅? 이래가 동그라미 친 거예요. 저걸 지어냈다고 봅니까? 전 아니지.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에 모르고 적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제 같은 사람이 봐도 그래요. 김민웅을 아는 사람 잘 없어요. 저는 알죠. 뭐 개인적으로 뭐 알기도 저도 하고. 아는데. 알죠. 우리는 아는데 예. 그 정치 평론하거나 이러지 않는 정치 고관여층 아니고는 저기 보면 저걸 봐요. 저걸 지어냈어요. 김어준도 저렇게 가필해놨죠. 네. 저게 지어냈을 것 같아요. 건순이를 뭐 지어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맞아. 근데 왜 자꾸 입만 띄면 저렇게 하고 저거를 유리하게 자꾸 KBS는 보도를 하는지 납득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메모지 보십시오. 저 메모지가 지어낸 겁니까? 조작한 겁니까? 그날 적은 거예요. 김민우의 김민우. 이병열차 안에서 김민우. 이병열차 안에서. 아유, 계속 이 설명을 판사들도 아마 알겠죠. 자, 논란되고 있는 매체가 좀 더 있는데요. 예. 대구 지역의 보수 언론 매일신문 있습니다. 이 매일신문은 내부 기자들이 데스크가 이 반민주적 계엄 옹호 동조한다. 야, 내부 진짜. 기자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협회 한국 기자협회 매일신문 지회가 있는데 이게 네. 그 박지훈 변호사 고향에서 나오는 신문이잖아요. 대구 매일신문이. 그럼 원래 시작을 여기 천주교 재단에서 한 거예요. 네. 아시죠, 그것도. 네. 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0일 발표한 이 지회에서 그러니까 기자협회 매일신문 지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민주주의 실종된 보수 언론사 독자 신뢰 포기한 편파 신문 매일신문 이렇게 했어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 편집국 종합데스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해프닝으로 인식한대요. 윤석열하고 똑같아. 윤석열은 뭐라 그래?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냥 겁만 주려고 한 거예요. 그 논점과 뭐가 다르냐고요. 아니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군인들이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고 그렇게 했잖아요. 선관위도 그렇죠. 군인들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국회의장 공관위도 가고 네.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그냥 해프닝이래.
그러면서 편집국은 이런 반민주적 계엄에 동조하고 이를 옹호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자 보수가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보수의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라든 매일신문의 가치에 반하는 행태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렇게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데스크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네. 이거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쓸 때 허용해 주겠습니까? 안 되죠. 편집국장이 다 모든 걸 커트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느끼기를 이런 형태의 보도 내용이 결국은 편파적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측에 유리한 보도만 하는 언론사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는 내란에 대해서는 한치의 어떤 배려나 이게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언론사가 이거를 스포츠 중계하듯이 하는 것도 안 맞다고 보는데 매일신문 좀 더 나아가서 네. 아예 편들고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좋겠다. 그래 매일신문 대구 매일신문 지난 8일날 동대구역에서 이 탄핵 반대 집회 있었죠. 네. 생중계를 했던 것도 이 매일신문입니다. 진짜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네. 어떻게 한쪽 집회, 그것도 반대 집회를 생중계를 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 그러면 만약 그렇게 하려면 찬성 집회도 그럼 보도를 해야지 생중계를 해야지 네. 찬성 집회는 안 하고 반대 집회만 생중계를 해요?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가 아니 뭐 개인이 운영하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운영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정적 아니 성향. 그거야 뭐 개인이 하든지 말든지. 그렇죠. 근데 신문사라고 하면 언론사로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한쪽 편만 드는 그런 집회를 그것도 중간중간 따서 보도하는 게 아니고 생중계를 했다니까. 처음부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그러면서 주장이 더 웃겨요. 이번 생중계를 통해 언론의 역할을 강화하겠대. 그럼 편파 언론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대놓고 이제 편파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편파를 떠나가지고 내란을 동조하는 저는 이거 자꾸 이 상황도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내란이에요. 내란을 그렇지. 계속하면 위헌적인 불법적인 언론사 아닙니까? 지금 이런 KBS나 매일신문이 이딴 짓을 계속 반복하면 사실상 내란 동조하는 매체라고 봐야 되는 거 그렇게 아닙니까? 봐야 되는 거죠. KBS나 매일신문처럼 이렇게 내란에 대해서 긍정적,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수괴인 윤석열을 보호하는 그런 보도를 같이 가라, 한다고 하는 같이 거. 해라 그렇죠. 그래. 같이 간다고 볼 수 없는 영원히 같이 해라 거예요. 그러면. 네. 아유 참 짜증나요, 짜증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 하는지 다 정치적 그걸로 해가지고 자기 이익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대구 시민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동대구에 그 간 사람들 뭐 있긴 있겠죠. 많은 것처럼 막 이렇게 보도해놨는데 해봤자 몇만 명 안 되는 거고 대구 시민 다 그렇습니까? 아닌 사람이 더 많습니다. 꼭 왠지 그게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그 대구에서도 그 찬성 집회도 많아요. 당연하죠. 동성로 창선 집회 네. 하고 다 하고 있다고요. 네. 자,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동해 그 심해 가스 개발 사업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인데 결국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산업부 그때 발표 나서 경제성 없다고. 그때 다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과거에 이거 된다고 할 때는 KBS가 난리가 났습니다. 막 1번부터 10번까지 계속 이걸 보도를 했는데 그랬죠. 이번에 안 된다 그러니까 보도가 거의 없었어요. 두 개 달랑 있었네요. 2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가 여기서 다뤘잖아요. 그때 뭡니까, 이 사람들 10건을 했다라고 작년 6월 3일 날 윤석열이 나와서 동해가스전의 개발 직접 브리핑하던 날 리포트 9개를 했어요. 네. 9개를 리포트하는 게 전체 해봐야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반 네. 정도를 거의 한 거예요. 맞아요. 거기다가 마지막 한 번은 이 산업부 장관을 출연시켜가지고 전체로 하면 23분이야. 전체 뉴스의 23분 거의 반 정도를 이 그 동해 가스 관련된 부분, 네. 석유 관련된 부분을 보도를 한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지적했잖아요. 그때도 논란이 많았고. 맞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산업부에서 시추 결과 경제성 없다 이렇게 밝힌 게 6일 날이잖아요. 네. 그때 9시에서 뒤에 로컬 뉴스가 언제 하냐면 뒤로 가는 거예요. 로컬이 뒤로 가고. 로컬 예. 뉴스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서울에서는 쭉 이제 서울에서 방송을 하지만 서울에서 방송하다가 중간에 대구로 딱 바뀌는 경우 있어요. 네. 기억나시죠? 그거? 알죠. KBS 뉴스 같은 게. 그게 로컬이죠. 그때 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문다는 말은 지역에 있는 사람 못 봐, 이거. 못 빠져. 아예 못 봐. 그러니까 후반부에 2꼭지를 다루세요. 10꼭지를 다루다가 이거 문제 있다. 더 이상 뭐 경제성 없다. 이 보도는 2꼭지를 다루는데 그것도 맨 후반부에 로컬 뉴스로 넘어간 뒤에 보도를 한 거야. 이거는 대놓고 편파 방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그렇게 보도한 거에 대해서. 10개를 했으면 최소한 5개는 해가지고 우리도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KBS가 그렇죠. 공영방송이라면. 그것도 이거를 처음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6월 3일 날은 앞부분에 보도했잖아요. 예. 왜 이걸 뒤에 가서 지역 언론사 지역에 있는 분들은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냐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것도 수작이 꼼수로 지금 보이는데 지금 이 해당 그 앵커 멘트는 좀 어땠습니까? 앵커 예전에 제 기억나는 거 6월달에 그때 막 신나했죠. 보도했던 것 같은데. 네, 뭐라고 보도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6월 3일 날 이렇게 보도했어요. 대한민국이 산유국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좋겠다. 좋겠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네. 지난 6일에는 그러면 그 뭐라고 이제 읽어드릴게요. 지난 6일에 산유국의 꿈을 안고 시작했던 동해가스전 1차 시추 결과가 다소 아쉽게 나왔대. 뭘 다소 아쉽게 나와? 처음부터 다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야당에서 얘기했고 전문가들이 돈 먹고 날릴 거다고 네. 다 얘기를 했는데 KBS만 10곡지 다루면서 될 것처럼 거짓말 치고 있고 그게 무슨 공영방송입니까? 맞아. 그 다소 아쉽기는 뭐 다소 아쉬워요. 안 된다 했는데 네. 처음부터. 자, 이거 관련해서 보수 언론 보도 행태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액트지오예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40억 받아갔대. 예, 액트지오 이 사람들 그 단독 인터뷰 진행했던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엑스지오 단톡 이론을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어디다 보도를 했냐면 네. 14면에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내용은 14면에 보도했어요. 14면이라면 창피한갑다. 그렇죠. 뒤로 몇 장을 넘겨야 되잖아. 이게 총 거의 뒷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신문을 보통 보면 사람들이 네. 맨 앞장 1면 탑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리고 주로 2면, 3면 보고 그렇죠. 이제 안 봐요. 근데 뒤엔 잘 안 보죠. 뒤에 잘 안 보잖아요. 근데 14면에 가다 배치해놨어. 네. 이 처음에 할 때는 뭐 앞쪽에 배치해놓고 이것도 이제 편파적인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일면 톱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지. 이렇게 네. 중요한 사안이고 이렇게 국가의 예산을 낭비한 거잖아요. 하나 뚫는데 1,000억 원 든다잖아. 하나 시추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1,000억 원을 날렸어. 네. 그럼 이건 이렇게 잘못한 행동이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일면 탑에 실어야 돼요. 근데 이걸 14면에 실어놨다. 14면에. 아니 그때도 했잖아요. 어디 미국에 어디 가정집이 사무실인 회사예요. 텍사스에. 이런 사람을 문제가 누가 봐도 많아 보이면 언론기관은 그걸 제대로 보도를 했었어야 됩니다. 윤석열이 자신의 어떤 정치 위기를 타개하려고 되지도 않는 좀 비슷한 걸 갖고 오든가 누가 봐도 아닌 걸 3살 먹은 애도 안을까 이걸 갖고 와가지고 했으면 보도라도 언론기관이라면 그때는 무서워서 보도를 하더라도 조금 적게 하든지 그러면 또 잘못된 게 드러났으면 거기에 맞게 똑같은 양으로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중앙일보는 어땠어요? 중앙일보는 앞에 보도했어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네. 허망하게 끝난 대왕고래 애초에 희망 고문 아니었나? 중앙일보는 사설은 좀 낫네요.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동아일보도 그래요. 삼성전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입니다. 시총 5배. 8달 만에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사기극 수준. 사기죠. 사기죠. 사기극이 그러니까 돈 40억 뺏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저는 조선일보만 이상해. 경제성 없다. 대왕거래 첫 시추는 실패. 그럼 다음 시추는 또 하겠다는 거야? 안 합니다. 아, 이거 또 일부 뭐 SNS에 막 난리 된 것처럼 난리 친 사람도 많거든요. 정치인들 중에. 답답합니다. 이런 사람들 다 저는 좀 책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언론들도 당연히 이렇게 물어야지. 하면 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이 생각이 드는데 서부지법 폭동 이거 관련해서 네. 극우 유튜브도 계속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김상진 TV라는 극우 매체 같은데 네. 유튜브 같은데요. 폐쇄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김상진 TV가 유튜브 약관 위반으로 네.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남성연대 채널이 있습니다. 그 신남성연대 채널도 네. 계엄령 내란 진짜 이유라는 영상이 올렸는데 이 영상 관련해서 게시글이 유튜브의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방지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삭제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진 TV는 폐쇄가 됐고 이 신남성연대 채널은 하나의 영상이 이제 삭제가 된 조치가 일어난 거죠. 이게 이제 국민의힘을 의견을 대변하고 그다음에 내란을 동조하고 선동하는 그런 역할을 한 매체들이잖아요. 네. 이 매체들에 대해서 유튜브가 철퇴를 내렸고 이게 민주파출소 있죠. 민주당에서 운영한 민주파출소에서 이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유튜브에 제보를 했고 유튜브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 삭제와 그다음에 폐쇄 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이게 근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노노노입니까? 노노노노. 네. 노노란 노래도 있잖아요. 노노노노노. 노노노노노 이거 있죠. 네. 유튜브에는요 자체적으로 규정이 있어요. 이게 유튜브가 규정을 갖고 있는 중 하나 뭐냐면 선거 허위 정보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유튜브의 정책 중에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정부 수반을 선출한 특정 선거에서 광범위한 사기, 오류 또는 결함이 발생했다는 허위 주장을 조장하는 컨텐츠나 해당 선거의 결과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컨텐츠는 업로드를 자제하라고 쓰여 있어요. 네. 이 규정에 의해서 이거 부정선거를 주장했거든요. 부정선거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걸 이제 거짓 정보를 올리면 삭제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도요. 2021년도에 독일의 연방의회 선거 그리고 2014, 18, 22년에 네.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채널들의 삭제 또는 폐쇄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유튜브 정책상 네. 이걸 삭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걸 삭제한 거지 표현의 자유갑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유튜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수익 부분하고도 관계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 때문에 지금 그 극우들끼리도 막 싸웁니다. 싸워요. 강화문파, 여의도파, 내가 맞아. 더 벌어, 네가 더 벌어, 뭐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수익 창출을 막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하면 우회적으로 제가 그걸 봅니다. 저는 참고하려고 한 번씩 보는데 네. 보면. 직접 후원을 받아요. 계좌 딱 적어놓고. 그러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실효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도리어 후원 받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예요. 왜 그러냐면 슈퍼챗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뗍니다. 예. 뭐 많게는 40% 정도까지. 예. 그러니까 실제 슈퍼챗이 들어간 40%는 유튜브로 넘어가니까 나머지 직접 후원을 받으면 그건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다 가져가잖아요. 다 받아 먹을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챗을 뭐 이렇게 더 과격하게 하고 슈퍼챗 제한을 받더라도 직접 후원을 받으면 훨씬 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과격한 뭐 매체들이라고 그러죠. 유튜브들. 네. 막 과격한 유튜버들이 극우적 성향을 보이면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제재를 받더라도.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직접 후원 계좌로 후원을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돈 버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참 수익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죠. 뭐 집회할 때마다 돈도 많이 좀 있는 것 같고. 이 극우 유튜버들 억대로 벌고 이런다잖아요. 예. 저도 뭐 보면 이렇게 그냥 틀기만 하는데도 내용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같은 어떤 보수 극우인데도 한쪽이 돈 더 많이 버니까 또 실기하는 그렇죠. 좀 시기하는 서로 모습도 싸워요. 네, 있는 맞아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뭐 유튜브 하는 거는 자유로운데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해외에서 네.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묻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해외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이런 해외에서는 실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걸 제대로 네. 안 지키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처벌까 시킵니까? 네, 제가 늘 주장하는 주장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도 예. 이거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된다. 예. 독일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집행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 법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가짜 뉴스를 포함해서 홀로코스트 있잖아요. 네. 그 홀로코스트 또는 혐오 선동을 담은 게시물을 발견한 즉시 24시간 이내에 삭제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아, 독일 그렇습니다. 아, 좋네요. 만약 이걸 삭제하지 않으면 벌금을 받거나 처벌을 받게 돼요. 처벌받게. 그렇게 된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플랫폼을 처벌해버리면 플랫폼이 알아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 삭제하겠죠. 그렇지, 당연하죠. 예. 그래서 플랫폼의 책임을 묻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2019년대 온라인 허위 정보 및 정보 조작 방지법을 시행 중에 있는데 네. 정부가 정정이나 삭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정도 하고 삭제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가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인데 이게 우리 돈으로 10억이에요. 10억 원의 벌금 부과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걸 받아와야 된다고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네. 게 이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체 심의를 강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버들은 돈 벌기 위해서 극단적인 표현도 하고 그다음에 극우적 표현도 하고 반사회적 표현도 하고 폭력성, 선정성이 많은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만든 사람은 처벌하고 그걸 삭제한다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유튜브든 아니면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프리카 TV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거 올라오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거나 경고 조치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벌받으면 더 적극적으로 자체 심의를 하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가 늘 언론사 인터뷰할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네. 타당한 이유가 뭐냐면 이익은 공유를 해.
자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도 예를 들면 광고 수익 나오면 유튜브도 가져가고 채널도 운영해서 가져가잖아요. 가져가요. 이익은 공유하면서 왜 책임은 공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은 공유하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튜브든 뭐 페이스북이든 SNS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자극적이어도 돈 많이 들어오면 자기한테 이익인 거야. 돈벌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우리도 만들어야 독일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프랑스도 있고 우리나라는 왜 안 하냐고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네.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게 지금 대선이 이제 조기 대선이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극우적인 정치 성향의 영상들 또 가짜 뉴스 이런 게 앞으로 또 선거를 또 혼탁하게 만들 그렇게 가능성도 만들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이런 법안 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그렇게 거군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데 네. 첫째는 이런 법안을 통해서 플랫폼을 사업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네. 그걸 제대로 안 해서 자치심을 제대로 안 하면 처벌을 함께 받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방심위가 이제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유일임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어가지고 좀 네. 친정부적인 성향만 보이고 있는데 원래는 방심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차단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건데 정부가 만약 바뀌게 되면 방심의 권한을 좀 강화시켜서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선정적이고 사실관계에 완전히 위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즉각적인 차단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심위가 지금 이거 뭐 보다는 뭐 MBC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런 데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엉뚱한 거 해가지고 소송에서 다 지고 말이야. 예, 엉뚱한 그런 역할을 네. 방심위가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한 수요일의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제7차 변론기일 열렸습니다. 증인신문 하기 전에 뭐 준비 서면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양측이 가졌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선포 헌정 파괴 행위다. 근데 계속적으로 윤석열이 정당화하려는 주장을 한다. 신속하게 파면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는 신속한 파면 쪽으로 이미 가고 있고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기의 성과를 전혀 못 거두고 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려는 증인들은 거의 궤변에 거짓말이 드러나고 어제 뭐 이상민 전 장관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천리안의 눈을 가진 네, 이상민입니다. 어떻게 그 독심술이 아니라면 네. 소방청장이 그렇게 알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장황한 설명을 해요. 내가 왜 계엄을 했는지. 국회에 예산안 연설하러 가봤더니 박수도 안 치더라. 내 앞에서 야유하고 뭐 물러나라고 하더라. 네. 그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재판 절차에서 내 계엄이 왜 정당했는지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 왜 문제가 없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네. 그럼 재판관 앞에서 박수도 안 치더라 이러면 아 계엄이 정당했구나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미 본인이 파면 쪽으로의 결론을 자초하고 있고 속도도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안 쳤기 때문에 계엄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변론이나 이게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이렇게 대통령을 지낸 분의 네. 말이라고는 좀 믿겨지지 않는 예. 국민들에게 어떻게 저런 분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을까 이런 의심을 자꾸 갖게 하는 이런 것 같고요.
국회가 그 이제 그 이른바 준비 서면을 얘기할 때 왜 그 빨리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건 경제하고도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경제는 그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됐을 때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그 대외 신인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현재가 확실하게 그 예측 가능한 상황을 그 가져가야 네.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는 탄핵 절차의 신속함을 좀 주장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지금 근데 그 상황이 예전하고는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당초 예상은 2월 말 정도. 그렇죠. 2월 말, 수 있는데 2월 말, 뭐 3월 4월 대선 뭐 이런 생각, 네. 그러니까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예측되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헌재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 결론을 내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지금 계속 이렇게 나와서 네. 제수복을 입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평상복 양복 입고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계속 국민들에게 그 화면으로 비춰지고 그다음에 지금 그 헌재의 재판 과정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과정들이 과연 헌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일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변론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뭔 설명을 해서 뭔가 국민들이나 헌재를 설득하는 이런 거는 잘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궤변과 말도 안 되는 뭐 저런 답변을 할 수 있나. 네. 뒷골목 예를 들어 뭐 예를 들면 그 폭력 조직에 대장도 보스 같은 보스도 네. 저렇게는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설득력이 없어요. 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자꾸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 그다음에 이른바 근황병을 부르는 극우 세력의 정치 세력에게 그 소구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헌재가 당초의 생각보다는 왜냐하면 그분들도 국민들이고 그렇죠. 또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이런 시간도 좀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예,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준비 서면에서 빨리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 측에서는 국회를 완전히 봉쇄할 의도가 없었다. 체포 지시 없었다. 이 얘기를 계속 네.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중요한 사안이고 재판부도 거기에 대해서 예. 이 추가 신문을 재판부가 할 때도 뭐 갑정근 특수전 사령관이나 이런 질문 계속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계엄이 정당하게 발표가 됐어도 국회에 군을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더더군다나 거기서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했는가. 경비 차원에서 그냥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보낸 것인가. 끌어냈다라는 건 완전히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질서 유지만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요. 왜냐하면 이런 유사한 직원들이 나왔을 때 저는 수사기관의 익명의 어떤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어요. 네. 아, 우리가 무슨 증거 갖고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것 같다. 그런데 그 단면들이 드러나고 있죠. 동아일보가 최근에 이 수사 기록을 입수했다고 하면서 매우 상세하게 네. 이야기한 게 있어요. 끌어내라라고 했었던 그 현장에서 지시를 받았던 건 곽정근 특수전 사령관도 있지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그 막 국회로 갈 때 옆에 탑승했다는 수행 장교가 있어요. 네. 대통령이 짜증을 내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끌어내, 왜 못 끌어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고 실제로 그 이후에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어떤 내용으로 지시를 받았냐면 본청 내부 진입해서 의원들 끌어내라. 네. 그런 매우 여러 명의 진술들이 있어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어떻습니까? 본인의 진술도 있지만요. 이 헌재 결과에서 드러났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막 하달하고 재촉하고 이랬던 걸 그 당시에 사령실에서 그걸 그 통제실에서 전투 통제실에서 듣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스피커폰 같이 나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는. 다 들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혼자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한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 저런 주장을 하는 게 재판관들이 저걸 믿을 거라고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다 나온 사람들이 다 법률가들이에요. 뭐 이상민도 법률가, 뭐 신원식은 아니지만 왜 저런 얘기를 하게 본인도 재판도 많이 해봤을 건데. 일단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예. 그다음 내란 행위가 없었다. 뭐 이것을 피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잖아요. 네. 이미 다 저질러진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네. 이렇게 그 국민들에게 전부 영상이 소개되는 이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기록이 그다음에 공소장 등이 굉장히 상세하게 다 기록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재판에서의 영향과 네. 헌재에서의 영향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인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아마 재판정에서 그 얘기할 때는 저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헌재에서 지금 이게 이제 파면을 다투는 그러니까요.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그 거짓말 같은 것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안 될 겁니다. 그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좀 전에 좀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신문조서 검찰에 썼던 네. 신문조서를 뭐 탄핵 그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이 증거를 쓰겠다라고 하니까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평의를 해보겠다라고 문영배 대행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형사소송법이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개정이 돼서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를 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형사 절차는 이 사람을 사형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 조사가 매우 엄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파면 절차입니다. 징계 절차예요. 그 직에서 유지를 하게 할지 직에서 내려오게 할지를 보는 절차예요. 그래서 어제도 정영식 재판관이 이야기를 했던데 헌법재판소법 40조를 보면요. 네.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단서가 붙어요. 그 준용을 할 때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그 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이라고 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알같이 하나하나 해가지고 양형 기준을 세우고 하는 형사 절차가 아니에요. 네. 직을 박탈할지와 관련해서는 이 형사소송 절차가 그대로 준용되지 않고 그러면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증거를 못 봐왔느냐, 현재 검찰 기록을 못 봐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검찰 탄핵 때도 이 부분 다 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사실 형소법 개정되기 이전이지만 똑같이 했죠. 주장을 했었어요.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주장을 하고 뭐 좀 전에 얘기했지만 뭐 탄핵 요구 또 어떻게 박수를 안 치냐 이것 때문에 정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박수 얘기하면서 김정은이 생각납니다. 김정은이 존다고 쏴 죽였잖아요. 박수를 안 칠 수 있죠. 안 치면 어때요? 존다고 쏴 죽인 거랑 박수 안 쳤다고 계엄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계엄이 무슨 장난입니까? 박수 안 쳤다고 계엄하는 게 어디 있어요? 박수 치시면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국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그렇죠. 제3당도 있고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축소판이잖아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하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박수 못 치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마지막 국정의 책임자잖아요. 네.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야당을 설득하고 뭔가 품고 그다음에 야당을 회유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쓰잖아요. 예를 들면 야당 전체를 할 수도 있고 야당의 일부 의원을 할 수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백악관에 거의 매일 불러들이는 사람이 야당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설득해야 의원들. 되니까. 설득하는 거잖아요. 야당 전체를 설득할 수도 있고 야당의 일부를 설득할 수도 있고 그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정치인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 2년 7개월 동안 집권 2년 7개월 동안 딱 한 번 이재명 그 대표를 불렀고요.
다른 의원들을 불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당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원내대표도 부를 수 있고 그다음에 야당의 특정 상임위원장도 부를 수 있고 네. 아니면 개별적으로 친한 야당 의원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불러서 설득하고 그런 활동들을 얼마나 했냐 이거죠. 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 정치 활동을 일체하지 않고 내가 국회에 시정연설하러 갔는데 박수도 안 치더라. 야유하고요. 삿대질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인지 아세요. 그렇죠. 그걸로 계엄을 선포하겠다. 본인이 그 말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 말인즉슨 김정은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종북입니까 진짜로? 계엄령이 아니고 개몽령인가 보죠. 아니 그러니까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예, 뭐. 네, 예, 아니 예. 정말 그러니까 어제도 막 그런 표현을 쓰는데 대통령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본인의 어떤 심경을 토로하는데 너무 도움되지 않고 아마 전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거의 왕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몽령 얘기도 정말 부끄럽지 않게 대리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변론에서 또 증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이 좀 중요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답변을 거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도움되지 않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그 앞에서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형사 이 절차가 아마 또 기소될 테니까요. 네. 거기에서 나는 명령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태세를 보여준 건데 이거 믿지 못할 겁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말도 되지 않아요. 본인은 막 갔는데 그것도 어떻게 갔습니까? 보도나 이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요. 비화폰으로 지금 통화 가능하냐 김용현 전 장관이 자기 네. KTX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갔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실로. 그때 앉아 있었던 국무위원들 다 비화폰을 갖고 있었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통일부 장관 뭐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국무회의 이거 나 지금 하겠다. 개헌 발표하겠다 했더니 국무회의는 최소한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정족수가 안 됩니다 해서 11명인가 그렇죠? 그래서 어제 네. 이상민 전 장관도 그래서 정족수를 기다렸다. 이게 배합이 맞아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해버리려고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단전단수 지시 받은 적도 없다. 대통령이 지시 안 해도 자기가 지시했을 수는 있죠. 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논리적으로 성립은 하는데 그러면 소방청장의 허범석 씨인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JTBC, MBC 네. 여론조사 꼭 경향, 한겨레 보내라고 했다. 단전단수 하라고 네. 했다. 그런데 본인은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 지금 국가 비상 상황이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론사를 딱 집어서 그리고 단전단수의 조치 대상이 되기라고 어려운 그런 여론조사 기관까지 포함이 됐는데 그러면 자기가 얘기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최상목 전 대행의 쪽지가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줬냐와 관련해서 최상목 외교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한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슬쩍 1, 2분 멀리서 봤는데 소방청장이라고 써있더라.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뻔뻔스럽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판사를 했습니다. 판사를 하면 증인들의 거짓말 또 피고인의 거짓말 원고 피고의 거짓말 그걸 맨날 볼 건데 본인 하면서도 아유 믿겠지 요거 내가 천리안을 가졌다 믿겠지 이렇게 하고 하는 겁니까? 한심스럽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법을 공부하고 네. 그다음에 법조계에 근무를 했고 이런 분들이 법을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많은 사람을 장시간 속일 수 없거든요. 적은 사람을 단시간은 속일 수 있겠죠. 근데 전 국민한테 이 영상이 보여졌다고 했을 때 그 국민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참 웃긴다. 저런 사람이 행안부 장관을 했어?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죠. 저는 제가 봤을 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군대를 움직여서 계엄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행안부라는 게 경찰을 통제하는 기관 아니에요? 그 행안부 그다음에 소방청, 경찰, 소방청을 다 그 행안부가 통제하는 건데 그럼 그 경찰로 어디 그 국회를 에워싸고 그다음에 소방청을 통해서 단전단수하고 이런 거는 안 시켰는데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를 들면 계엄을 하면 군을 통해서 그다음에 경찰을 통해서 소방청을 통해서 국가의 그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같이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당연히 계엄 사항에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쪽지를 주지 안 받았고 멀리서
멀리서 보고 본인이 알아서 했다? 이게 요 내용은 저희가 영상을 하나 어제 그 변호인 측 윤석열 측하고 이상민 전 장관하고 문답을 이어가는 거 저희가 뉴스토마토에서 준비된 내용이 좀 있으니까요. 요 내용 한번 보고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시면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보시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쪽지를 주진 않았지만 보여주면서 어떤 지시 내용을 알려준 적은 있습니까? 그런 사실도 전혀 없고요. 뭐 이번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뭐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주면 주지 뭐 보여주고 뭐 그렇게는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 증인께서 소방청장에게 몇 군데 단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소방청장과 통화는 하셨죠? 통화했습니다. 왜 통화하신 거고 어떤 이야기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대통령님께 이제 그 국무위원들의 분위기, 국무위원들이 생각하는 거 그런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한 짧게 한 1, 2분 머물 때 잠깐 얼핏 보게 된 건데요. 그런데 그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이 되고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대로 만약에 단수를 소방이 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무작정 하게 되면 거기 국민들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자, 소방청장이 뭐 지시도 없었는데 본인이 알아서 뭐 허언증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소방청장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저만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장관이고 네. 청장이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이제 정무적 판단도 할 거고 네. 행정적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쫙 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 매뉴얼이라는 게 있을 건데 소방청장이 지시가 없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걸 하겠어요? 뭐 때문에 그걸 그다음에 그런 진술을 하겠어요? 진술을 왜 만들어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이상민 장관이 헌재에 나와서 자기 깐에는 본인도 이제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헌재에서 이런 그 증인으로 나와서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려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우선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얘기든 간에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네. 실제로 그게 고개가 끄덕거려져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 헌재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 영상을 본 국민들도 저게 말이 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저런 얘기는 결국은 본인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저런 바보 같은 얘기를 왜 하지? 장관식이나 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내가 보기에는 네. 오히려 해가 되면 되지. 저분들 나와서 짜고 치는 거짓말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네. 좀 궁금한 게 이상민 전 장관은 왜 구속이 안 되는 겁니까? 아마 지금 수사기관에선 뭐라고 네. 얘기를 했는지 좀 보긴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여기에 이제 현장에 나갔던 사령관들보다는 거리감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인실 확보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구속 기소가
기소까지 시킬진 모르겠지만 검찰이 영장을 칠 것 같진 않은데 지금 기류로는 네. 시간도 많이 이제 지나기도 했고 당연히 이제 기소는 될 거고요. 거기서 본인의 어떤 전략의 한 단면을 이제 본 거고요. 나는 뭐 아니었다. 뭐 지시는 안 들었고 지시도 아닌데 뭔가 쪽지를 받고 그거대로 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또 법원 출신이고 법조인이고 그러니까 자기 항변을 완전히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소방청장이랑 전화까지 안 했다고는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도 수방사령관, 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랑 전화한 사실 자체는 부인 못하잖아요. 증거가 너무 명백하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때 뭐 홍장원 차장한테 격려했다. 이상민 장관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근데 그 말이 맞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 소방청장은요 이상민 장관을 끌어들여서 거짓말할 동인이 전혀 없어요. 아무런 그 이유가 상황에 없지요. 대해서 국회까지 납득할 나와서 이유가 없죠. 누구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할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겁니다. 국무회의 관련해서도 이상민 전 장관만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린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재판관이 뭐 김영두 재판관이 아주 꼼꼼하게 신문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국무회의 열렸다고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이게 적법하다, 절차를 지켰다 이걸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겠죠. 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게 그 규정이 있기 네. 때문에 계엄이 그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발동이 된 거다. 네.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국무회의라는 게 이제 그 정족수만 채웠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일부는 반대했을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을 건데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거의 통보했겠죠. 통보. 네. 나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리고 네. 통보하고 그냥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항변하는 거죠. 절차는 기본적으로 지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에 가서 의원들 끌어내리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른바 국회를 통제하고 봉쇄하거나 그다음에 누군가의 사람을 잡아와서 뭐 인신 구속을 시키거나 이러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마치 그 헌법 위반과 그다음에 절차는 지켰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건 자기들끼리 꾸민 거지. 네. 꾸민 거죠. 네. 근데 그 꾸민 거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이든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예?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돼요. 근데 전혀 해명이 안 되잖아요. 변명이죠. 궤변이죠. 예. 이게 보면 제대로 된 기록도 없고 회의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부서도 없고 그 질문들을 네. 재판관들이 계속 하시더라고요. 매우 보니까. 중요하니까요.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한테 제일 먼저 요청했던 서류도요. 국무회의 심의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헌법에 돼 있어요.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82조를 보면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이 문서로서 하여야 하고 국무위원들이 부서해야 돼요. 부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서. 네. 뭐 간담회라고 이야기하는 국무위원이 있는데 아니었냐. 그런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대통령실에 놀러 오는 사람이냐. 아니요. 많은 국무위원들. 한덕수 총리는 실제로 국회 나와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국무회의에 대해서. 네. 심지어 이상민 전 장관도 국회에서 제대로 된 국무회의라는 취지로 답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간담회가 아니라 국무회의다. 그러면 왜 다른 국무위원들이 이거를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했는가. 통상의 절차와 다르게 진행이 됐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부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헌법에 부서로서 하도록 돼 있고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니까 심의의 마침표는 그 문서에 다 날인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 사후적으로 할 수 있다. 전자결제 방식으로 그렇게 전자 답변하더라고요. 부서를 할 수 있다. 그럼 그거 했습니까? 그거 하고 계엄했나요? 12월 3일 이후에 3개월이 지났어요. 부서한 이 국무위원이 있습니까? 심지어 최상목 대행은 그 당시에 불러서 사인하고 가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보고 나도 안 할래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적법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디가 설득력이 있는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 또 많은 국민들이 보면 다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헌재가 이제 윤석열 측에서 요청했던 한덕수 총리 또 이경민 방첩사령관 참모장입니다. 권한대행 증인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에 나와서 본인이 할 얘기를 다 공개적으로 대부분 했기 때문에 네. 또 다시 헌재까지 불러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그 방첩대장도 이미 이런저런 그 증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개가 됐기 때문에 네. 그걸로 가름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자꾸 이제 증인이 계속 신청을 많이 하는 게 예, 예. 뭔가 자기의 어떤 그 논리적인 증거나 증인을 채택하기보다는 네. 시간을 자꾸 벌려고 하는 아하. 그런 걸로 보여서 헌재가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8차가 내일입니다. 8차까지 잡혀 있고 이제 뭐 추가 기일이 잡힐 수 있냐 없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망을 네. 한번 해주시죠. 잡히더라도 증인신문 기일이 잡히지 않을 거예요. 증인신문은 아니다. 예, 왜 한덕수 총리 그리고 뭐 방첩사령관 권한대행 기각이 됐냐. 기본적으로 저희가 형사 절차를 하더라도 증인신문 계획은 미리 다 하고 얼마 네. 몇 분 동안 할 거냐라고 한 다음에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서 이제 마침표가 찍히는데 그러면 추가 증인을 부를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왜냐하면 입증 취지가 다 겹쳐요.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있었냐. 그 당시에 어떤 의견이 있었냐.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런 견해들이 오갔었냐. 이미 뭐 이상민 그리고 신원식 실장 네. 통해가지고 입증이 됐어요. 굳이 동일한 사실관계 입증하기 위해서 부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장에 나갔던 군도 더 부를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군 구속 기소돼서 보셨잖아요. 내 재판이 있어서 나 말하기 제한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진술하는 부분도 그 현장에 대해서 여러 명을 불러서 이미 증언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부정선거 또 어제 한 축에 있었고 그러면 더 동일한 이 어떤 입증 취지를 위해서 다른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인신문이 끝났고 최후로 이제 본인의 항변할 수 있는 기회는 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기일 정도 하고 저는 3월 초중순경에는 나오지 않을까. 결론이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전에 예, 말씀하긴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땐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예.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또 중간에 지금 임명될지 예, 안 될지 그 부분도 걸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권한쟁의 예. 심판이 있는 거고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돼서 구인이 되면 변론 갱신 절차를 또 거쳐야 되거든요. 한 기일이 더 필요합니다. 또 그러면. 그래서 약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반대 집회가 엄청나게 지금 세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을 또 좀 설득할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재판은 어떻게 하고 아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겠죠.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것까지 고려 대상이 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고려를 안 한다고 하겠지만 정부적으로 보면 대략 그 시점까지 본다면 앞으로 3월 한 중하순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국민들의 시위나 이런 게 엄청 격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기 대선이 이제 2달 아니거든요. 네. 그럼 5월 달 정도. 5월 초나 3월 중하순이면 5월 중하순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장미 대선이 되는 거죠. 그럼 사실 또 보면 지난번에도 5월 9일인가 뭐 5월 달이었잖아요. 그때도 비슷한 것 3년 만에 다시 선거가 새로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철근, 장윤미 두 분과 함께한 이슈화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를 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급해드리는 것인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댓글 달면 총 5번 5,000 통통 쿠폰을 드립니다.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됩니다. 2부는 뉴스인사 프라임입니다. 박선원 의원하고 대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